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역사는 최태성! 할 때 이거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를 나누고 또한 엔돌핀이 좀 저 지금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땀이 이렇게 쭉 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이름 볼 때 여러분 이름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엔돌핀이 이렇게 쫙 올라온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어찌 본다면 이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몰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고통이나 뭔가 아픔을 스스로 치유해주는 그런 어떤 요소를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엔돌핀이 나올 때, 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요, 웃고 그리고 사랑할 때래요. 자, 우리 한번 사랑해 볼까요? 그리고 웃어 막 엔돌핀 올라오잖아. 지금 갑자기 내 얼굴 뜨거워지면서 지금, 그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선생님을 사랑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엔돌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웃으세요. 네, 이렇게요. 자, 웃으면서 자, 현대사 출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18강을 들어갈 텐데요. 저도 이제 검은 옷을 좀 벗고 이렇게 좀 화사하게 좀, 어떻게 화사해? 이런 옷을 입고 좀 출발하는 게 좋네요. 우리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부분을 볼 텐데,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까지 볼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특히 외세에 의해서 우리의 현대사의 질서가 규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어떻게 이 한반도의 질서를 흔들어 놓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 보시고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동족상잔의 비극 6.25.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부터 출발해가지고 6.25라고 하는 이 두 포인트, 이 양대 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인이고 결과인.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흐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1945년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광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활동을 했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건 바로 38도선입니다. 38도선. 네, 38도선으로 지금 이 북과 남이 이렇게 나뉘는 그런 모습들. 광복 이전에 이미 이 남북의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이 38도선은 이미 그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광복되고 나서 그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그어져 있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이 소련이 막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미국으로서는 좀 당황해가지고 38도선을 일단 그어서 거기까지만 내려와라 라고 약속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38도선이 지금 그어진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이 1945년 광복이 시작되는 그 전까지 우리가 국내 국외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어떤 단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국내에는요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이 국내에서 1945년 이전입니다. 이전에 활동하고 있었던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바로 조선건국동맹. 네,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이 조선건국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운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운형이라는 인물 여러분 좀 처음 들어오니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미 3.1운동 때부터 쭉 일제 그 강점기 동안에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이죠. 특히 여러분들 그 잘 알고 있는 그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 있잖아요. 동아일보에서 처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이 여운형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 신문사에서 이미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동아일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여운형이 지금 조선건국동맹을 통해 가지고 일제 패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상황을 한번 보죠.
뭐 국외 상황이야.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금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뭐 잘 알겠지만 역시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쭉 이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선 독립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예, 바로 제가 여러분들 왜 쓰리봉이 있다 그랬죠. 네, 의열단의 원봉, 김원봉, 그죠? 예, 그 다음이 여기 이제 조선 독립동맹에 이제 김두봉이라고 있습니다. 김두봉, 투봉. 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 쓰리봉이 누구야? 쓰리봉. 만주 지역 1930년대 초반 만주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을 이끌었던 인물 양세봉. 그죠? 영릉과 흥경성 전투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조직들이 있어요. 조선 건국동맹, 뭐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이름이 비슷하죠, 여러분들? 네. 또 좌절하지 마.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얀색으로 쓴 거예요. 그냥 요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조직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그 지향체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직들이 모두 앞으로 이 땅 한반도에서 만들어져야 할 정부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한다? 바로 공통적으로 모두 공화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리퍼블릭,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나라를 운영토록 만드는 그런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도 공통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복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광복이 되었는데 참 애석하게도 그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 신훈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를 읽으면요 얼마나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복을 기다렸는지가 아주 절절히 나오죠. 그날이 오면 정말 그 보신각 종에 정말 까치가 되어서 이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머리가 깨져도 여한이 없겠다. 내가 이 살가죽을 다 벗겨서 북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북이 되어서 둥둥둥둥 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려도 여한이 없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 광복. 하지만 그 광복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분단과 함께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정말 잘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지를 잘 보셔야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역사는 그냥 암기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사람이 걸어온 흔적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될 흔적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걸어온 흔적이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나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왜 똑같이 그 길로 가려고 그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잘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분단이 딱 되자 이 조선 건국동맹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운형의 이 조선 건국동맹이 발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조선 건국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울 수 있는 준비위원회를 갖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건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준. 건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지금 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빠르게 나라를 선포해요. 바로 조선인민공화국. 우리는 줄여서 그거를 조공이라고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 북한의 이름이고요. 이때는 조선민주주의 없어.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그 차 있죠?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냥 조선인민공화국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그 흔적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건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 당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치안. 이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 어떤 조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복됐죠? 일본 패망했죠? 어찌 보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안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치안의 어떤 부재 때문에 어떤 그 정부가 없기 때문에 아노미 현상, 막 붕괴 현상 이런 건 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이 건준이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 치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건준의 어떤 역할 가장 큰 것 치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북쪽에는 소련이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이 38도선 그어진 거며 뭐며 어쨌건 간에 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가지고 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일본을 몰아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분이 없어. 우리가 지금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김구가 일본의 그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선언을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망했다는 얘기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구는 기뻐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슬펐죠. 막막했죠. 왜? 우리가 한 역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의 지분이 없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의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점령하려 들어오는 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어떤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 같은 경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아니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걸 만들어? 웃겨? 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이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이 딱 선포되었을 때 이 조직을 부정합니다.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 한반도 남쪽에서 바로 이 미군정 이외의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조선인민공화국 나라예요. 지금 그죠? 하나의 행정 조직이 만들어진 거잖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조공으로 다 치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미군정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미군정의 답 똑같아. 인정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이 됩니다. 이거 난감해집니다, 지금. 그죠?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의 어떤 대표로서 어떤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도 지금 미 군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부정되고 있는 이 상황. 우리는 철저하게 미소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죠. 바로 그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45년 12월에 지금 열리게 되거든요. 정말 이 모스크바 3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에서 뭐가 결정되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게 결정되냐면요. 여기 지금 논란이 돼요. 바로 신탁통치를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신탁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소 어떤 그 열강들 여기 지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미국, 소련, 영국이 3국이거든요. 근데 이 신탁통치 대상은 이제 플러스 여기 이제 플러스 중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까지. 그래서 미국, 소련, 그다음이 영국, 중국 이 4개국이 어떤 신탁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그럼 잘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할 것이냐?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겠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됩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열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좌와 우에 나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좌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진영,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사회주의 진영과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진영, 우익, 뭐 이쪽에 우익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개념이 여러분들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떤 그 사회학적 관점을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좌익과 우익이 지금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자, 어떻게 달랐냐면 지금 이 좌익 같은 경우에는요. 좌익과 이 우익이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있는데 이 좌익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가 먼저 세워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자주적인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신탁통치 기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일단은 임시정부를 세우는 게 우선이다. 괜찮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임시정부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지지하자 라고 해서 이 좌익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여러분들 이 좌익도요 반대했었어요. 반대했었다가 왜 반대했냐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그 포인트는 이 신탁통치였거든요. 신탁통치만 두드러지게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좌익이나 우익이나 똑같이 뭐 말이 돼? 아니 우리 지금 독립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신탁통치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해서 좌익도 반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좀 더 알아보니까 신탁통치만 있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도 있다는 얘기죠.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신탁통치 기간 줄일 수 있겠지 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지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우익은 어디를 봤냐면 아니 어떤 경우라도 지금 신탁통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독립인데 어떻게 해서 얻어낸 광복인데 지금 또 신탁통치야. 또 다른 나라 외세에 의해서 또 우리가 또 지배될 때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익은 결사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좌익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인물이 박헌영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우익 쪽에 해당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구 또는 이승만 이런 인물들 또는 김성수 이런 인물들이 이 반대 진영에 속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김구하고 이승만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좌익과 우익의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그 대립의 모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좌와 우의 어떤 그 대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플 정도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로 던져졌던 이 좌우의 어떤 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포인트를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 18강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절대로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이런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알겠지만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념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증오와 분노가 서로에게 양 진영에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비극이 그 분노가 그 증오가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은 동족 상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 빌부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독립운동가 잡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백한 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 친일파들에서 지금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 친일파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친일파들 어떻게 했어요? 광복되고 나서 친일파들이 그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일제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데 망했단 말이에요. 뭐 정말 풍전등화 같은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있었겠죠. 그들이 이 대립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익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민족 반역자, 처단의 대상되는 사람들이 서서히 열렬한 반공주의자로 둔갑을 하면서 순식간에 이 빨갱이, 이 좌익 세력들을 잡아들이는 애국투사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여기서 참 아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포인트. 좌우의 대립을 통해서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가는 모습들 그리고 친일파들의 부활을 주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픈 현상이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가기 때문에 이념을 위해서라면 이제까지 어떤 정의 이런 거 필요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상공 외상이 그래서 아픈 거예요. 모스크바 상공 외상에는 철저하게 외세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운명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1946년이 갑니다. 여러분 1946년도에요. 1946년도에 그 3.1절 기념행사 이거 얼마나 대단한 행사입니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매년 1920년 3월 1일이 되면 가슴속에 그 숨겨둔 태극기를 만지작거리면서 1919년 3월 1일의 어떤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독립을 꿈꿔왔던 그날이 바로 3월 1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46년 3월 1일 그 기념행사를 하는데 좌익 진영은 남산 쪽에서 우익 진영은 동대문 쪽에서 따로따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 끝나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충돌하게 되는 가슴 아픈 1946년 3월 1일의 모습들, 그것이야말로 우리 운명의 어떤 전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열린다고 했으니까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차 미소공위가 열립니다. 1차 미소공위가 열려요. 열리는데 여기서 미국과 소련이 부딪히네. 미국과 소련이 부딪힙니다. 미국과 소련이 부딪혀. 이게 왜 부딪혔냐면 미소공위에 그러면 어떤 조직이 들어올 것이냐. 참가단체를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한반도에 있는 어떤 원하는 조직이라면 어떤 조직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반면 소련은 뭐냐면 아니 1차 미소공동위가 왜 열리는데 이건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합의한 그 조직으로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래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련은 아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우익은 어떻게 들어오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이 우익 쪽은요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이 단체의 어떤 그 명이라든지 단체의 어떤 그 개수가 많거든요. 우익 쪽이 들어와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유리하게 끌고 가면 이 미국은 좋겠죠. 소련은 뭐냐면 우익 측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배제해가지고 좌익 측으로만 구성되어서 또 이걸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그 미소의 나름대로 계산법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그 양국의 어떤 그 이익 이런 것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결국 이것 때문에 참관단체 문제 때문에 결국 이것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휴회합니다. 휴회. 네, 휴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는 이 모습을 본 이 당시의 그 정치인 바로 이승만. 이 이승만의 어떤 말이 나오면 정읍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이승만이 정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이 1945년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 그 흐름을 꿰고 있는,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이라고 할까요? 정적 감각은요. 저는 이승만을 따라오는 정치인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주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 미국과 소련은 어차피 합의를 못 볼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 구성을 만들어서 저 소련을 격퇴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 그러면 뭐야? 이거는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해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의 그 길을 탁 화두를 던진 거예요.
비록 좌와 우가 부딪히긴 했지만 그것이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야 이러면은 분단도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긴장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승만의 정업 발언 이후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겁니다. 좌우 합작 운동.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좌우 합작 운동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좌와 우는요. 앞에 있었던 이 좌와 우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좌와 우는요. 중도 좌, 중도 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좌익 중에서는 저쪽 아주 왼쪽에 가 있는 사람이라면 박헌영 또는 뭐 김일성 이런 인물이 되어 있고 아주 오른쪽에 와 있는 인물이라면 이승만, 김구 이런 인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뭐냐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중간쯤에 있는 좌익과 중간쯤에 있는 우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이 좌 인물은 바로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이고요. 그 다음에 우를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김규식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김규식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3.1운동 때부터 또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운형과 김규식 이런 사람이 중심되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때 이 미군정은요, 여러분들 이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됐을 때 초기에는 상당히 지지를 해줍니다. 상당히 지지를 해줘요. 왜냐하면 미군정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남한 쪽 상황이 굉장히 복잡.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남측 상황. 지금 38도선 그어놓고 지금 남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북쪽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북쪽은 지금 아주 죽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쪽에는 이게 광복되고 나서 여러분들 이 상황 좀 보면은 광복되고 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소련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회주의 소련과 사회주의 사람들이 쫙 맞아떨어지면서 거기는 쭉쭉쭉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근데 남측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정은 사회주의 지향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런데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단 말이야. 미군정은 어떻게든 사회주의를 눌러야 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군정 입장 속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양극단에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세우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측에 있는 김구나 우측에 있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게 뭔가를 했다가는 뭔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중도에 있는 이 여운형 김규식 같은 좌우합작 운동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 모델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초기에는 지지를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7원칙 또 도출을 해내는 듯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친일파를 처단한다, 또는 뭐 토지 분배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어떤 그 임시정부를 세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었는데 동력을 못 받는 거예요, 동력을. 왜냐하면 좌와 우에 있었던 그 박헌영, 좌의 박헌영, 우에 이승만, 김구 이 사람들이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동력이 떨어져요. 동력이 떨어지면서 좌우합작 운동에서 미군정도 발을 뺍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발을 뺀 거죠. 참 그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들 이건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혼란스러울 때 색깔이 선명하지 않으면 지지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가 돼야지 거기서 중간적인 어떤 색깔을 이렇게 보였을 때 그 중간지대가 힘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된 건 좀 별개로 두고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 이제 나중에 여운형 결국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면서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947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47년도. 자, 근데 이 1947년도가 운명의 세계적으로 굉장히 운명적인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47년도에 여러분들 어떤 게 발표되냐면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돼요. 트루먼 독트린.
독트린은 여러분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이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뭘 선언했냐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트루먼 독트린이 나옵니다. 이제 냉전, 미국과 소련의 그 차가운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열전이 아니라 냉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 세계사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 전 세계적 질서가 지금 미국과 소련으로 지금 재편되어 가지고 나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어떻게든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 그럼 이건 뭐야? 해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과 소련이 지금 이게 부딪혀버리면 한반도에서 지금 이게 되겠냐고요. 그죠? 어찌 보면 이승만의 어떤 그 추측이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미소 공의, 2차 미소 공위가 열렸는데 똑같이 이 찬반den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결렬이 됩니다. 완전 결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반도의 운명이 끝나는 건가? 결국 미국이요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단독으로 넘겨버립니다. 유엔으로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유엔으로 넘기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치러라.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고 이제 누구를 파견하냐면 바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해요. 위원단을 파견하는데 북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소련이 당연히 거부하겠죠. 원치 않겠죠. 뭐야 인구 비례 총선거? 아니 북한 인구 적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 치르면은 뭐 북한에서 나오는 대표들이 더 적을 텐데 그러면 미국에 의한 지도로 갈 거 아니야? 라고 소련은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련의 거부가 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넘어갑니다. 이 48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48년도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요. 이 문제가 유엔 소총회 넘어가서 여기서 뭐가 결정되냐면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치러라 라고 해서 가능 지역 총선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은 가능지역 총선거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굉장히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진 어떤 그런 케이스로 좀 가고 있는 건데 가능지역 총선거니까 이건 남한에서만 일단 총선거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게 1948년도에 있었던 바로 50총선 5월 10일 날 했던 50총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세력들은 지금 이 총선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유엔으로 넘어갔던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련이 거부를 했으니까 그죠? 이 50총선을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들 예측이 되시죠? 당연히 사회주의 진영에서 반발할 것은 물론이고 또한 우익 진영에서도 이건 지금 남북 분단으로 가는 그 길이잖아요.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올 거예요. 좌우를 아울러서 반발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반발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50총선에 대한 반발. 자, 첫 번째 50총선에 대한 반발 첫 번째는요 바로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구의 읍고. 그러니까 김구가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이 남북 분단에는 5.10 총선은 이런 총선 어떤 그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김구의 읍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구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이 48년도 김구의 모습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김구의 읍고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발은 또 뭐가 있었냐면요. 두 번째 반발은 바로 제주 4.3. 제주 4.3.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1948년 4월 3일 날 제주 이 기층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그런 항쟁이 있었어요. 바로 이 총선에 반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이미 그 이전에 이 미군정과 이 정부에 대한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쌀을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게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과정 속에서 좀 소란이 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격화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기층 민중이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남로당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남로당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쭉 한번 이게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게 바로 제주 4.3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주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마을의 제삿날이 똑같은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몰살당했다는 이야기죠. 그 아픈 제주 4.3의 또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될 것이고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갔을 때 갖게 되는 그 비극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것이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있었던 그 좌우 대립 그 모습 너무 아팠고요. 바로 여기 제주 4.3에서도 사람보다 이념이 앞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예의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 그러면 사람에 대한 학살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주 4.3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5.10 총선에 반발하는 또 다른 어떤 그 모습들은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세 번째로 남북 협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그 김구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남측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남측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김구와 김규식. 그 다음에 이제 북측에서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5.10 총선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김구의 어떤 읍고, 제주 4.3, 남북협상과 같이 50 총선에 반발하는 모습들이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었다. 왜? 이 사람들의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건 지금 분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5.10 총선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헌법을 만들어내죠.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왜 국회를 뽑을까요? 국회의원들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나라를 지금 어떻게 출발시키려면 뭐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헌헌법이더라. 제헌헌법이더라. 자, 이 제헌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항상 여러분들 헌법을 볼 때는 대통령을 보셔야 돼요. 대통령을 어떤 방법으로 뽑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대통령을 간선에 의해서 뽑는다. 그러면 누가 이 간선이라고 하면 간접선거예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선거에 의해서 뽑는데 그럼 누가? 바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그런 제헌헌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이미 1919년 3.1운동에 의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1919년 3.1운동에 의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국호가 바로 1919년 이미 3.1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법은
1919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게 헌법정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대한민국은 여러분 영토는 없었죠. 그죠? 식민지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은 완벽히 영토까지도 갖춰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또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가장 큰 일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945년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빌붙어가지고 독립투사 잡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의 죄를 묻는 겁니다. 물어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들의 어떤 선례에 의해서 역사에서 단죄를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켜줘야 또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요? 정의를 세우는 것. 그래서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특위를 출발시킵니다. 반민특위. 이게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 있잖아요. 예, 반민특위. 이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광복되면서 가장 그 기축민주주의 그 바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1910년대 왜 토지조사 사업, 1920년대 삼민증식계획 배우셨잖아요. 얼마나 농민들이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농민들에게 자기의 땅을 가지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농사 지으면서 자식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만들어주는 것.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지개혁.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땅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가장 큰 숙제였죠. 그런데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가요. 결국 이승만 정부의 소극성에 의해서, 소극적인 어떤 모습에 의해서 결국 이 반민특위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지금 북한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 북한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정부의 형태를 갖고 차곡차곡 지금 만들어서 아주 위협적인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제강점기 때 어떤 행정적 실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는 명목으로 해서 다 잡아들이면 이거 대한민국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반민특위에 끌려갔던 그 친일 경력이 있었던 그러니까 일제를 도와서 독립투사 잡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걸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반민특위는 공소시효를 축소하는 어떤 그런 방법. 공소시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년까지는 꼭 그 죄를 찾을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법조에 끌려가셨다. 왜? 이때 나치 활동을 한 게 발각되어서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소시효를 아주 짧게 해가지고요 이미 다 털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논란의 소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는 다 그랬다. 일본이 다 도와가지고 다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결국 이 반민특위는 그렇게 좀 아쉬움을 남기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농지개혁은요, 나름대로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이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 파트 가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어떤 이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북한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나라를 세우죠. 이미 북한은 이전부터 이미 나라의 어떤 틀, 정부의 틀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 국호가 뭐였냐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에서는 김일성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 바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 이제 우리는 6.25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6.25를 겪게 될 것입니다.
6개월이 겪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로 미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그 애치슨 선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게 됩니다. 애치슨 선언. 이게 뭐였냐면요. 미국의 어떤 극동 방어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사시에 미국이 딱 막아야 될 어떤 극동 방어선이 쭉 펼쳐졌는데 거기에 한반도가 빠져요. 그러니까 남한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38도선 이남을 거쳐가지고 일본 쪽으로 가야 되는데 통째로 한반도가 빠지고 그냥 일본 쪽으로만 딱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버린 거예요. 동해 쪽으로만 라인이 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는 오판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야? 미국이 나만 버린 거 아니야?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오판의 어떤 그런 계기를 또 준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맞물렸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뭐 또 이렇게 뭐 무력에 의해 가지고 왜냐면 소련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6.25 전쟁이 발발됩니다. 남침에 의해서 쭉 밀고 내려서 여러분들 낙동강 방어선까지 뭐 엄청나게 밀고 내려왔죠.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막 무너질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이렇게 쭉 밀고 내려오는 상황을 역전시킨 그 계기가 있었죠. 그 계기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다. 인천 상륙 작전이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역으로 북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38도선을 넘은 날이 바로 1950년, 이게 지금 1950년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날이 바로 10월 1일이에요. 우리가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한 계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국군이 38도선을 넘은 날, 그래서 10월 1일을 그날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듯 했는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죠? 예, 바로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인해 전술을 통한 이 중국이 개입. 여러분 이 중국 개입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6.25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 중국의 개입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그 전후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요. 그 이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갔던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흥남철수 그리고 다시 서울을 내줍니다. 그게 바로 일사후퇴가 되는 것이죠. 일사후퇴. 또 서울의 주인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산발도에서 공방전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다가 이제 소련 측에서 휴전을 제의하죠. 그러면서 휴전협상이 들어갑니다. 휴전협상이 들어갑니다. 자, 휴전협상. 근데 이게 빨리 협상이 안 돼. 이게 포로 문제, 뭐 하여튼 뭐 그 영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정부가 여기 결사 반대하죠. 결사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반공포로들을 석방합니다. 이게 지금 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휴전협상 지금 벌이고 미국, 소련이 지금 휴전협상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포로 문제란 말이죠. 포로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자동 소환시킬 거냐, 아니면 뭐 그 자유의사에 의해서 소환시키는 뭐 정렬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반공포로를 풀어줘 버린 거예요.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과 이제 협의 없이. 이러면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미국에서는요, 뭐야 이승만 정부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해서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킬 어떤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이 정부가요, 굉장히 이 판을 잘 읽어요. 뭐냐면 미국은 절대 이승만 정부를 포기할 수 없다. 아니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승만 정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그 남한 쪽이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확실한 미국의 어떤 지원자 될 수 있는 이승만 정부를 포기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배팅을 한 거예요. 지금 아주 막 배팅한 거죠. 결국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인식 판단 속에서 이승만 정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게 되죠. 이승만 정부는 두 개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원조해달라. 우리 정말 전쟁 끝나면 정말 배고픈데 원조해달라.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이 나면 안 된다. 미국이 계속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죠. 결국 미국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953년 휴전이 체결됩니다. 이게 1953년이고 휴전 체결되자마자 그 직후에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미군이 남아 있는 어떤 그 출발점,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동족상전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 어떤 그 이유를 어떤 이유를 대도 그는 성립될 수 없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게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거 보면 지금 자 북한이 남침을 시작했죠. 서울 뺏겼어요. 지금 서울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 북한이 됐어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다시 북진했죠. 다시 서울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지금 남한이에요. 근데 중국 개입했어요. 다시 일사후퇴 또 바뀌었어요. 주인이요. 북한으로. 근데 다시 올라와서 또 서울을 빼앗아요. 다시 또 남한으로.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 그 사진 속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께서 태극기와 인공기 두 개를 들고 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 한 장의 사진이 전쟁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너무나도 그 슬픈 모습이라고 할까? 살아야 되니까 인공기를 흔들어야 될지 태극기를 흔들어야 될지 이 할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그게 자기 목숨줄이나 마찬가지잖아. 어느 걸 흔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들고 있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바로 6.25 전쟁의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동족상전의 비극은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남침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아픈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념이 사람보다 앞섰을 때 나오게 된 어떤 결과물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되었던 그 과정들을 한번 봤는데요. 1945년 그 이전에 이렇게 뭐 공화정으로 출발했던 어떤 여러 정부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흐름 좀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극의 어떤 출발점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모스크바 3국 회의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고 좌와 우가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이건 사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흘러가는 모습들 좌우 합작 운동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유엔으로 이제 결국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합의 못 봐 그래서 유엔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에 의해서 50 총선이 열렸다. 어쨌건 여러분들 이 50 총선은요 정말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 그죠?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첫 출발점이 바로 이 50 총선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50 총선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거. 반민특위 제대로 안 됐고요. 농지예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결국 동족상전의 비극 6.25가 나왔고요. 거기서 제일 6.25 흐름 속에서 가장 포인트는 여러분들 바로 이 중국의 개입. 이 중국의 개입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꼭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동 경로, 북한의 인민군의 어떤 이동 경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이동 경로, 이것도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 이 흐름은 꼭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6.25까지의 정말 이 격동의 한 5년의 어떤 그 시간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사람을 만나볼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